연습은 잘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미국 작가 말콤 그래드웰의 말입니다. 미국 IT 기업 시스코의 CEO인 존 챔버스는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챔버스는 행사장의 MC처럼 청중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가 하면 이름을 부르고 어깨에 손을 얹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본 사람들은 종종 충격을 받을 정도라고 하지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연설가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암울했던 시기에 확신에 찬 연설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연설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시 처칠은 즉흥 연설의 대가라고 엄지를 치켜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챔버스와 처칠의 뛰어난 연설에는 놀라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이나믹하고 자연스러운 그들의 연설은 사실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 며칠씩 몰입해서 끝도 없이 완벽할 정도로 연습한 연설이었습니다. 억양과 움직임까지 완전히 계획하고 숙지했기에 그들은 무대 위에서 편안할 수 있었고 청중들은 연설을 자연스럽게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떨려서 내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단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실전을 연습처럼 할 수 있는 여유는 열심히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365공 비타민, 떨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학문의 즐거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시작이 반이라는 내용을 나눠드릴게요. 조악하고 형편없어도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기의 진로 선택이 늦었던 헤이스케의 조언이니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오늘 나누어 드릴 내용에 공감합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먼저 헤이스케 교수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수학에 뛰어들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 그 계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수학이 적성에 맞는 것 같긴 해서 수학과에 들어가긴 했는데 제대로 올인하지 않았던 헤이스케는 문득 길에서 어떤 소녀가 자기를 부르는 말을 듣고 그 순간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른이라는 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때 있지요? 문득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다. 더 이상 칭얼댈 수는 없다. 무언가에 나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자각이 들면 우리는 무언가에 진지하게 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몰입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몰입하는 자세지요.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건 책을 쓰건 직장에서 영업을 하건 치킨을 튀기건 간에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를 만들고요. 그 자세를 갖출 때 우리는 당당하고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 알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왜 행복해지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서 일단 행복부터 하자고 막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막 춤을 추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갖추고 그래서 당당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아주 은근하게 저 뿌리 깊은 곳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런 일상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그 다음에 성공도 따라오는 겁니다. 아무튼
먼저 헤이스케가 진지하게 논문을 쓰기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린 후에요. 그 첫 논문의 성과에 대해 이어질 거예요. 헤이스케 교수의 첫 논문은 어땠을까요? 필즈상을 수상한 대석학의 첫 논문은 어땠을까요? 그는 뒤늦게 천재적인 재능을 발견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요, 헤이스케 교수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조악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그랬죠. 이 부분을 저는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쓴 소설책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얇은 책인데요. 저도 읽어보았습니다만 제 뒤에 지금 꽂혀 있는데 도대체 재미도 없고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30년간 꾸준히 글을 쓴 하루키는 1Q84와 기사단장 죽이기를 쓰는 그런 하루키가 되었습니다. 출발은 누구나 엉망입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에요. 오늘 내용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마련이다. 방법이나 대상의 차이는 있어도 배운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실이다.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은 실제로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 이 배움에는 고통과 함께 기쁨이 있다. 배움이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배움의 기쁨을 가끔씩은 맛볼 것이다. 단지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꽤 많기 때문에 이 기쁨이나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울 뿐이다. 그리고 인생에는 배움 말고도 보다 커다란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 즉 창조다. 창조만큼 사람에게 확실한 만족감을 주는 것은 없다. 창조의 기쁨만큼 소중한 것 또한 없다. 반세기를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이 절실해진다. 창조에는 배우는 것 이상의 고통이 따르지만 그만큼 기쁨도 커진다. 그러면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라고 하면 예술이나 학문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는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창조는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실제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창조를 계속 이루어내고 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스웨터를 짜거나 청소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노인들이 나무나 화분을 가꾸는 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창조 행위다. 그런데 수학자 가우스 같은 천재라면 또 모를까? 보통 두뇌를 가진 사람은 배우는 단계에서 창조의 단계로 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계기가 없으면 창조하는 일상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나 역시 그러한 계기를 만나기까지 우울한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한 후에 동기생들은 논문을 쓰고 발표하는 일이 종종 생겼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던가 혹은 복잡한 이론을 이해해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 무언가 창조를 하고 생산해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수학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책을 읽고서 이제 이걸 알았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는 이론을 배우기만 했던 그때까지의 나 자신의 불만을 느끼면서도 도무지 논문을 쓰기 시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대학원의 어떤 선배의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선배는 늘 이렇게 말했다.
다들 왜 쓸데없는 논문을 발표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죽어라 써내지만 대부분 1년이 못 가 사라질 논문들 뿐 아닌가. 정말 잘해야 10년이 지나면 아무도 보지 않게 될 논문은 도서관에 책꽂이만 좁게 할 뿐 어떤 소용도 없다. 그따위 것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나는 절대로 논문을 안 쓰겠다. 사실 그 선배는 매사에 이해가 빠르고 우수한 사람이었으며 비평하는 수준도 꽤 높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은 맞다. 매년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지만 그 대부분이 아무 평가도 받지 못하고 쓰레기같이 그냥 팽개쳐져 버린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내가 논문을 쓰기 시작할 수 없었던 더 큰 이유는 이미 산더미같이 발표된 엄청난 논문에 압도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논문이라는 것은 완결된 모습으로 발표되는 것이 보통이다. 세계의 대수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발표한 정말 한 점의 티도 없는 완성작들이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것들을 읽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와서 논문을 써봤자 라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쓴다는 것이 멍청한 짓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예컨대 기타 연주자를 지망하는 사람이 기타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기타 연주자의 앨범을 들었다고 치자. 당장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연주에 심취하고 감동하지만 막상 현실로 되돌아오면 자기가 그 기타를 연주한다는 것이 바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대가의 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자기가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논문을 쓸 수 없었던 이유도 사실 이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논문을 씀으로써 자기의 것을 창조해가지 않으면 수학자로서의 길은 막힌다. 논문을 써야 하나, 쓰지 말아야 하나, 나는 계속 고민을 했다. 그런데 석사과정 1학년의 여름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의 광경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는 교토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었다. 뭔가 생각 중이던 나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시 걸음을 멈췄다. 돌아서 보니 저 멀리서 국민학생처럼 보이는 단발머리 소녀가 아저씨 하면서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되돌아서서 다시 내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설마 그 소녀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학생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서너 발짝 가다가 다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소녀가 부르는 아저씨가 바로 나였던 거다. 소녀는 나에게로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거 아저씨 거죠? 라고 하면서 수첩을 내밀었다. 내가 수첩을 떨어뜨렸던 모양이다. 틀림없이 그것은 내 수첩이었다. 내가 고맙다고 말하며 수첩을 받으니까 그 소녀는 참 좋은 일을 했다는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다시 자기의 길을 되돌아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게 선 채 소녀의 하얀 옷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나 자신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다. 전에도 아저씨라고 불린 적이 있긴 했지만 그때만큼, 그 순간만큼 그 호칭이 가슴에 와닿은 적은 없었다. 사건은 단지 이것뿐이었는데 나에게는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부터 나는 몇 번이나 나는 아저씨라고 불릴 만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답은 아니었다. 책을 읽고 어려운 이론을 이해하거나 남이 만든 논문을 비평하는 것만으로는 아저씨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논문을 써야 한다. 아무리 형편없는 것일지라도 써내야 한다. 나는 결심했다. 그래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논문을 써서 기고했다.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 소녀에게 감사하고 싶어진다.
나를 지금의 수학자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 소녀라고도 느껴진다. 만일 그때 그 소녀가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창조의 길로 들어갈 계기를 잡지 못한 채 계속 헤맸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다 할 업적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만 하고 있는 사람을 비단 수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에서 정말로 많이 보았다. 창조의 세계로 한 발 들어설 계기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 계기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잡느냐 놓치느냐는 그 사람이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뭐든지 상관없으니 어쨌든 논문을 쓰자고 결심한 날로부터 석 달 정도 걸려서 나는 첫 논문을 완성해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그 논문의 제목은 대수곡선의 산술적인 종수와 시료적인 종수에 관해서였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 논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좋지 않았다. 제일 신랄한 것은 캘리포니아 대학 어느 교수의 짧은 논평이었다. 그 사람의 평은 이런 식이었다. 이 논문의 주된 결과는 그가 이미 인용한 문헌 속에서 이미 증명된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다. 논문을 쓸 때는 끝에다가 참고 문헌을 붙이기 마련이다. 나는 그 방식대로 참고 문헌을 실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별로 읽지도 않고 이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라는 감으로 적당히 주워 모은 것이다. 내 논문을 비판했던 그 교수는 내가 열거한 참고 논문의 하나인 그의 논문 속에서 내가 주제로 했던 문제를 자신이 이미 해결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거다. 내가 파리에 유학해서 무려 27살의 필즈상을 받은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를 만났을 때도 그는 당신의 논문은 당신이 인용한 참고 문헌 속에 대부분 다 이미 쓰여있던 것이더군요 라고 지적을 당했다. 내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발상이 한두 가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결과가 그랬으니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쥐구멍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혹평을 받은 논문이었지만 역시 쓰기를 잘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로 참고 문헌을 상세히 이해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지만 그 덕분에 논문을 쓰는 방법을 배웠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관계될 문헌을 철저히 독파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다. 둘째로 나는 이 논문을 통해서 하나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었다. 이건 매우 귀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발판을 기점으로 다음 논문을 쓰면 그것은 첫 번째 논문보다 확실히 좋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세 번째 논문을 쓰면 두 번째 것보다 좋아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셋째로 나는 이 논문을 씀으로써 나 나름대로의 착상을 키우려는 창조의 자세를 실제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성과였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에피소드를 인용하면 나의 말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발명광이라고 불렸던 프랭클린은 번개가 칠 때 연을 날리는 실험을 함으로써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비뢰침을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어느 날 그는 조그만 발명을 하나 해서 친구 집에 뛰어가 자랑을 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의 발명들에 약간 실증을 느낀 그 친구가 이렇게 핀잔을 줬다. 도대체 그렇게 유치한 것을 만드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자 프랭클린은 옆에 누워있던 갓난 아기를 가리키며 이렇게 반문했다. 그렇다면 이 아기는 무슨 소용이 있나? 프랭클린의 이 말은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창조라는 것은 출발점에서는 모두 유치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원형은 아기와 같고 그것이 충분히 성장해야만 비로소 이용 가치가 밝혀지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이 창조의 과정이 아기를 키워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다. 갓난아이가 유아로, 소년에서 또 청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예쁘게 보이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쫓아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시기도 있다. 부모가 예쁠 때만 아이를 키우고 밉다고 해서 키우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창조 또한 마찬가지다. 출발 시점의 모습이 설령 갓난 아기와 같이 유치하고 보잘것없더라도 도중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키워가야 한다. 무엇 때문일까? 아이 역시 다 큰 다음에야 사회에 나가서 제 역할을 하듯 우리의 아이디어도, 우리가 바치는 노력도, 우리의 비전도 만들어 놓고 보지 않으면, 실제로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 실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작이 반인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히로나카 이스케 교수의 학문의 즐거움 중에서 시작이 반이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